네, 오늘은 기초연구 논문 작성법과 초록과 제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수업 평가 관련해서 질문이 몇 개 들어와서요. 지금 보시면은 처음에 공지드린 대로 이 수업은 출석이 40%고 이제 시험이 60%입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는 따로 없고, 네, 기말고사만 대면으로 6월 21일에 있습니다. 기말고사를 지금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네, 이제 지금 원내에 안 계시다 하더라도 이날은 이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 시간은 네, 수업 시간과 똑같이 6시고요. 이제 이날 화요일 6시에 아마 저희 그 대강당에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수업이 지금 총 학생 수가 189명입니다. 그중에서 의학과 학생들이 156명으로 83%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들은 의과학, 의공학, 중개의학 이제 하고 계신 선생님들인데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제 의학과가 아니신 거죠. 그래서 의학 논문 작성법이지만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기초연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요. 왜냐면은 기초연구와 임상연구 논문은요.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리겠지만 제목부터 초록이나 그리고 이제 섹션별 내용들, 구성들 그리고 데이터 표현 방식까지 모두 상이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기초만 보시던 분들은 임상 논문 보실 때 약간 헷갈릴 수 있고 또 반대로 임상 연구만 하시던 분들은 기초 논문 한번 읽어보려고 하니까 네, 너무 이게 중구난방인 것 같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작성법도 작성법이지만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임상연구 논문들도 별 작성법을 잘 알게 되면은 읽는 것도 쉬워지거든요. 우리가 효과적으로 논문을 읽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마 의학과 선생님들도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기초 연구를 보실 때가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셨을 때 당황하지 않고 원하시는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잘 파악하시고 내용을 습득하실 수 있으려면은 네, 오늘 수업 내용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기초 공부하시는 분들, 의과학, 의공학, 중개학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오늘까지 이제 듣고 나시면 아마 정리가 되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논문 작성 기법이 결국에는 근간은 비슷하다. 하지만 이제 섹션별 작성 방법만 좀 다르다는 거를 이제 아시게 될 것 같고요. 또 기초연구 중요성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게 당연히 지금 의과학 하고 계신 분들이야 이거를 이제 느끼시겠지만 그냥 의학과 선생님들도 기초 연구에 대해서 이제 그냥 두려움,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어렵다는 생각만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더 많이 읽어보시고 또 가능하면은 본인 연구에 적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제 의공학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협업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더 이제 임팩트 높은 논문도 많이 쓸 수 있거니와 본인이 궁금했던 것들을 더 많이 시험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기초 연구를 하실 줄 알면은요. 우리가 임상 연구만 하면은요. 제한되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환자들한테 지금 가이드라인에 없는 것들을 함부로 해볼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IRB 승인을 받고 이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안전한 것을 하다 보니까 내 생각엔 이것도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실험적인 것인데 궁금하잖아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자 하면은 기초 연구를 잘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기초 연구 중요성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초 연구 아니면 이제 박사 과정 들어가는 이제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그림 중 하나인데요. 이거는 미국 알라바마 대학교의 이제 맷 마이트라는 이제 교수가 만든 겁니다. 이제 박사라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박사 과정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준 것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 조그만 이제 여드름처럼 튀어나온 거 있죠. 네, 이것에 우리가 집중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 동그라미를 인류의 모든 지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만큼까지는 이제 뭐 수학, 이만큼은 의학, 이만큼은 이제 생물학, 물리학, 미술 이런 식으로 이게 모든 게 우리 인류의 모든 지식을 생각했을 때요. 우리가 초등학교까지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조금씩 배우죠. 아주 얕은 지식을 배웁니다. 그게 고등학교 졸업하면서까지는 점점 더 그 분야가 이제 넓어집니다. 이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다 조금씩 배우는 것이 우리 기본 교육 과정의 이제 의의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돼요. 이제 의학과 선생님들은 뭐 인턴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그러니까 본인 관심 분야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제 보통 전공 분야 생기죠. 그래서 대학 때 우리가 이렇게 또 여전히 넓게 교양 과목도 듣지만 자기의 관심사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쪽으로 관심사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레지던트 초년차 아니면은 이제 대학교를 이제 대학원 들어갔을 때쯤에는요, 이제 그 분야를 더 파는 거죠. 계속 팔면서 관련 지식과 경험을 쌓습니다. 그래서 박사 과정은요,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교과서의 지식이다 보니까 좀 이제 10년, 20년은 이상은 지난 이제 지식들이죠. 보통 막 4, 50년 지난 지식도 많고요. 그런데 이제 박사 과정을 들어가서 우리가 해당 분야 이제 그 최근 나온 논문을 읽게 되는 것은요, 말 그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인류의 지식 끝에 와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아주 좁은 곳이지만 내가 이 분야 이런 분야들은 몰라도 적어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최신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 좀 확대해 볼게요. 네, 이런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의학이고 이만큼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여기가 류마티스라고 쳐봅시다. 그리고 여기는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한 한 디지를 쳤을 때, 뭐 루푸스라고 쳤을 때 나는 거기에서도 이제 이 한 부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연구를 하면서 경계를 두들겨요. 2년, 3년, 4년 동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뽁 하고 이게 뚫리죠. 여기는 이 경계를 뚫은 것이 결국에는 박사 졸업이라고 이제 그 이 맨마이트 교수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그림을 본 저희 제 실험실 선배들이나 아니면 교수님들이 이거 되게 잘 만든 그림이라고. 왜냐면은 적어도 내가 지금 뚫어낸 이만큼은요, 지금까지는 인류 지식이 없었던 그런 곳이죠. 여기는 내가 정말 새로 알아낸 거잖아요. 하지만 얼마나 미미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박사과정 졸업 논문이 네,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는 미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는 이게 중요한 한 걸음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 분야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여드름처럼 튀어나오는 거, 이거 하나가 사실은 박사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근데 중요한 거 이거예요. 인류 지식의 경계선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스무스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조그맣게 뭐가 생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 분야에서 조금씩 계속 생겨나가면은 점점 이 경계선이 넓어지겠죠. 우리가 인류로서 알아가는 것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는 것이 이제 지식의 발전인 것 같고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 박사 과정에서도 굉장히 크게 이제 경계를 뚫을 수도 있겠죠. 이것을 이제 맨마이트 교수가 이제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 교수의 아들이 이제 유전병이 있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유전병이라는 것만 이제 이 교수가 알았더라고요. 이제 가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병원이 있는데 한 번도 지금까지 보고된 적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교수가 보기엔 그런 거예요. 이제 쭉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게 대충 이런 분야, 이쪽 분야의 질병이긴 하구나. 하지만 아직은 몰라. 그래서 내 아이의 이제 삶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지식은 바로 여기 있구나.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다다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다른 교수들과 협업을 하면서 두들기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자면은 다 이제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학과든 아니면 의과학과든 의공학과든 중개학과든 우리가 관심 있는 뭔가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거 바로 여기 앞에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너무 멀리 있는 목표를 잡고 계시면은요, 일단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목표부터 잡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도달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다음 스텝을 위한 클로가 생길 것이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할 수 있는 것은 기초의학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의학 연구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의학 연구는 이미 알려진 지식, 그러니까 기초의학을 통해서 알려진 지식을 우리가 잘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정말 경계를 뚫는 거는 사실은 기초의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리학 연구 종류를 이렇게 보자면은 이제 임상 연구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직접 시한 연구이고요. 기초 연구는 환자 이외 생물질들, 나노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전자, 세포, 조직, 동물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기존 탐구하고 새로운 치료법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이제 유전자라든지 세포 레벨에서 이제 실험하는 거는 인비트로 시험관 내에서라고 하고 있고, 동물에 대한 것은 인비보 생체죠. 이 비보가 이제 라틴어로 이제 살아있다는 뜻이라서 이제 생체고요. 그래서 기초연구를 보통 여기까지 아우른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개연구는 아주 쉽게 말하자면은 이제 기초연구를 임상으로 이어주는 그런 연구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여기에서 마우스 실험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임상으로 건너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 중개연구가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럼 여기 비어 있는 건 뭘까요? 이제 요즘 우리가 이제 딥러닝 기술 같은 그런 이제 AI 발달이 이제 많아지면서 이제 인비트로 인비보를 넘어서서 이제 인실리코, 이거는 실리콘 칩, 컴퓨터에 있는 실리콘 칩을 말하는 거거든요. 시뮬레이션을 말한다고 해가지고 인실리코라 그래요.
이 인실리코 연구도 되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딱히 뭐 기초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제가 더 적어봤는데요. 생각보다 우리 할 수 있는 게 많겠죠. 사람에서 이제 걸린 질병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지 알기 위해서 나노 기술부터 시뮬레이션 이제 그리고 마우스 실험 이런 것들 다 종합해가지고 우리가 두들겨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니컬 이제 임상 실험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 환자에 대한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쥐한테 어떤 이제 질병 모델을 만들었다 하더라도요. 그걸 보고서 이제 뭐 임상이 어쩌느니 이제 클리니컬 팩터가 어떠느니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안 됩니다. 이제 클리니컬이란 말은 이제 사람 환자에 대한 말이라서 네. 병 걸린 쥐는 그냥 쥐예요. 그거는 그냥 인비보 연구예요. 클리니컬 연구는 무조건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이거 가끔 헷갈리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기초연구 수행을 하는 것이 그러면은 이제 그건 이제 그래 나는 MD니까 그건 PhD가 하는 거잖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당연히 아니죠. 기초연구 트레이닝을 집중적으로 받은 PhD들이 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요. 제가 이제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주제와 데이터거든요. 그런데 주제를 잘 잡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 MD가 가진 임상적 경험과 관점, 그래서 이제 임상에 적용 가능한 기초 연구를 기획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의과학대학원에서 MD 형들이랑 같이 이제 연구할 때 이제 느꼈던 게 뭐였냐면요. 저는 어떤 질병에 대해서 이제 그냥 기초 논문 찾아보면서 읽어보다가 이제 그 질병의 패스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태클하면 어떨까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한번 랩미트 때 물어봤더니 이제 그 형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거 네가 이제 약 넣어서 치료하기 전에 이미 환자 쇼크 와서 죽는다. 소용없다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이 질병은 그 어큐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러니까 패스웨이의 아래쪽을 공략할 것이 아니라 앞쪽을 공략해야 된다. 이거는 훨씬 빨리 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 걸 말해주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제 MD로서 지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MD와 PhD가 이제 같이 협업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MD가 PhD 되는 것 아니면 PhD가 MD 되는 것 이렇게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연구하는 것도 이제 본인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식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네이처에 나온 이제 논문인데요. 이제 우리 병원 종양내과 김태형 교수님과 홍영상 교수님께서 예, 네이처에 네, 당당하게 실으셨죠. 이제 이거는 이제 멜라노마에 관한 이제 연구였는데요. 네, 그래서 당연히 MD가 이제 이렇게 기초 연구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었고요. 2012년 노벨 생리학상 혹시 어떤 게 탔는지 아실까요? 이제 2012년도 노벨 생리학상은요. iPS 기술 탔습니다.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이라고 해서 유도 이제 줄기세포죠. 이거는 성인 체세포를 떼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자란 우리의 이제 피부세포 같은 거 그걸 떼가지고요. 그걸 줄기세포로 변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2000년대 초반에 대두되었던 대하줄기세포 이용에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이제 체세포만 써서 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거를 연구한 것이 이제 일본의 신야 야마나카 교수였고 이분이 MD PhD시고 정형외과 의사예요 심지어. 네, 그러니까 외과 의사인데도 이런 기술을 통해서 생리학상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 이분이 수술 실적은 별로 안 좋으셨대요. 수술 실적 안 좋으셨는데 연구를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매진하시다가 여기까지 가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네, MD가 연구하는 거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iPS 기술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기초 연구가 얼마나 재밌는 것인지, 얼마나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생기는 일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있거든요.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네. 그러니까 성인에서 상피세포 견본을 가져다가 거기다 유전자를 첨가하면은 이제 거기서 배양세포, 줄기세포를 배양할 수 있고 이게 혈액신경 근육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파스타 면이 있죠. 우리가 파스타 면을 샀으면은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죠. 네. 뭐 이제 알리올리 만들 수도 있고 이제 뭐 토마토 파스타도 있고 이런 바질 페스토도 있겠지만요. 이것만 만들 수 있지. 제가 이 파스타 면을 가지고서 빵은 못 만들겠죠. 왜냐면은 같은 밀가루로 만들어져 있지만 이미 너무 이거는 이제 밀가루에서 제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도저히 빵으로 갈 수 있는 놈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네 가지 유전자를 집어넣었더니 이제 바이러스가 집어넣었더니 얘가 밀가루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로 변하고 나니까 얘를 빵으로도 만들 수 있고 피자로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빵이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구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파스타 면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포기했던 거였죠. 아, 우리는 빵을 못 만들어.
그랬는데 이제 이 IPS 기술을 가지고서 네, 빵도 만들 수 있고 피자도 만들 수 있게 된 건데,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지는 것이 성인 돼서 많이 안 생기게 되는 신경세포 같은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치병이 상현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예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 그리고 자연의 법칙에 있어 가지고 불가능하다 여겨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임상에서는 불가능하다 말하는 것이 기초에서는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참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네, 기초 연구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임상하시는 분들도 꼭 같이 이제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접목해 보시고 협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임상연구 논문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고 작성법 배워봤는데, 오늘은 그러면은 기초 논문과 좀 비교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제가 짧게 말씀드린 적 있었지만 한번 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인트로덕션 보자면은요, 공통적인 건 그거예요. 연구의 중요성 그리고 관련된 논문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아직 모르는 갭이 무엇인지 소개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임상연구는 이렇게 본 연구의 주제, 목적, 대상, 방식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게 되죠. 이게 임상연구 한 논문의 마지막 패러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we aim to evaluate, 우리가 뭘 하고자 이제 목적을 가졌다. 그리고 we hypothesize that, 이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가설을 가지고서 이 가설을 실험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연구를 하려고 했는지만 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초 연구는요, 본 연구의 메인 파인딩들을 짧게 소개하는 것, 그러면서 해석과 적용도 가끔 들어가기도 합니다. 마치 임상연구의 디스커션의 첫 문단에 들어갈 만한 내용들이 기초연구에서는요, 인트로덕션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저널에 실린 기초연구 논문인데요, 마지막 여기 보면은 네, 우리가 뭘 하고자 했다가 아니라 우리 여기서 이걸 발견했다. Here we identified that 뭐뭐뭐 is a novel driver of, 이러면서 리절트를 그냥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 리절트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는요, these findings suggest that, 이러면서 우리 연구의 이제 적용점, 이제 아니면 해석, 이걸 통해 해석할 수 있는 것들, 이것까지 말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네, 기초 연구 인트로덕션의 마지막 패러그래프 아니면 문장들 같은 경우에는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임상 연구의 컨클루전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디스커션의 첫 패러그래프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한다. 이렇게 쓰신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결과를 정리하지 않고 그냥 임상 논문처럼 디자인만 소개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초 논문은 아무래도 임상 연구보다 좀 길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임상 연구 논문들이 한 3,000단어 정도 제한을 보통 두고 있으면은 기초 논문들은 5,000단어 제한, 어떤 데는 7,000단어 제한, 이렇게 둘 정도로 많이 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너무 길다 보니까 같은 말 여러 번 반복하지 말고 그냥 인트로덕션에서는 이렇게 이제 소개만 해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네, 너무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기초연구 마지막 패러그래프도 굳이 이렇게 쓰실 필요 없이 그냥 소개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임상연구는 환자 프로시저 아웃컴 같은 게 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설명한 거 볼 수 있는데요. 참고로 이거는 이제 임상 저널 중에 서큘레이션이라는 저널에 나온 논문에서 가져와 봤거든요. 이거는 이제 지금 임팩트 팩터 20점 넘겠죠.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럼 그렇게 하이 임팩트 논문에서 뭘 중요하게 볼까? 그 하이 임팩트 저널의 이제 논문에서 메소드에서 뭘 중요하게 볼까? 네, 통계입니다. 통계 분석이 더 길어요, 이거는. 다른 모든 메소드에 대한 것이 이만큼이었는데 통계 분석만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임상 연구는 통계 분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술하셔야 되고, 그리고 정말 내 연구 데이터를 잘 분석할 수 있을 만한 좋은 통계 기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에 비해서 기초 연구는요, 사용된 테크닉과 리에이전트에 대한 정보 그리고 프로토콜이 매우 방대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히스톨로지거든요. 이제 섹션 티슈 샘플 같은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스테이닝하고 이미징했는지 이렇게 좀 길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해도 지금 한 300단어 될 거거든요. 이런 것들 쓰다 보면은 우리가 정작 더 중요한 내용들 기술할 때가 자리가 없어지겠죠. 아니면은 리에이전트들, 이런 식으로 한 논문에도 쓰이는 이제 안티바디가 이렇게 많을 수 있거든요. 이걸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술하느라 이제 메소드 섹션 다 할애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차피 리절트 섹션에서 중요한 테크닉들 다 계속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흐름이 끊길 수 있어요. 그래서 논문의 흐름을 위해 가장 뒤에 배친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임상 연구는 인트로덕션 다음에 메소드 나오잖아요.
많은 기초 연구들은요, 기초 저널들은 인트로덕션 한 다음에 바로 리절트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디스커션, 맨 마지막에 머티리얼스 메소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길어지는 경우에는 좀 덜 중요하거나 단순 정보가 많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이렇게 서플리멘터리 메소드로 옮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도 그 서큘레이션 저널이 이제 임상 논문과 기초 논문 둘 다 이제 실어주는 그런 저널 중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메소드 해가지고 휴먼 서브젝트는 뭐가 있었고 애니멀 익스페리멘트는 뭐가 있었는지. 근데 애니멀 익스페리멘트에 관련해서 할 말이 많았나 보죠. 그래가지고 이 디테일들은 서플리멘터리 매터리얼에 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초 논문은 메소드에 대한 내용이 일단은 뒤로 가게 되고 뒤로 간 다음에도 너무 이제 길거나 좀 덜 중요한 것들은 이제 서플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임상 저널들 같은 경우에도 논문이 많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허용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이제 보여지는 논문 메인 텍스트에 다 들어가는 것을 원합니다. 임상 저널에서는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서플로 들어가 있으면은요. 실제로 논문을 여러 본 사람이 10명이면은 서플까지 들어가가지고 그 정보를 보게 된 사람들은 한 대여섯 명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노출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임상 연구는 메소드를 다 적으시는 것을 이제 추천드리고 기초 연구는 이렇게 서플로 많이 보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겠습니다. 네, 리절트 섹션이 임상과 기초 논문 사이에서 가장 큰 차이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임상 연구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의 통보입니다. 아주 드라이하게 숫자와 단순 비교 위주고 리절트 섹션에서 다른 연구를 인용하거나 해석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이런 뜻이다라고 해석하게 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사실 해석은 거의 일어나면 안 되고 네, 레퍼런스 인용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에 반해서 기초 연구는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문단마다 왜 이 실험을 해야 됐었는지, 어떻게 실험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파인딩을 갖게 되었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다 말해줘요. 다시 말하자면은 문단 하나하나마다 인트로, 메소드, 리절트, 디스커션 모두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되게 낯선 그런 부분이죠. 한번 여기 제가 가져와 본 기초 논문 리절트 섹션도 하나씩 볼게요. 이게 그 리절트 섹션 긴 것 중에 하나 제가 한 논문만 가져온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앞이 인트로덕션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험을 왜 했는지, to determine whether 이것이 이제 이거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이제 이 실험의 목적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그건 인트로덕션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메소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DYRK1B를 이제 어떻게 그것의 이제 발현을 어떻게 조절했냐, 이런 식으로 조절했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내용이 훨씬 자세하게 메소드 섹션에 나올 거예요. 하지만 메소드 섹션에 이게 있다고 해가지고 이 패러그래프에서 이 얘기를 전혀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절트 섹션은, 그러니까 기초 논문의 리절트 섹션에서는요, 실험 결과를 말씀하실 때마다 어떤 실험하신 것인지를 웬만하면 다 말씀해 주시게 돼요. 그래서 네, 인트로덕션과 메소드가 다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파인딩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네, 이렇게 디스커션 나오는 것이죠. Together these in vivo and in vitro results suggest that, 그러면서 네, 뭘 시사하는 것인지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필요한 이유는 예,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기초 논문의 데이터가 굉장히 방대해지고 이게 단순 비교가 아닌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이 데이터가 뭘 의미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줘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주 볼 수 있는 기초 논문 리절트 섹션의 한 모습이고요. 다른 모습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인트로 좀 길어요. 이게 우리가 이 실험이 왜 중요한지, 왜 필요했는지를 좀 길게 설명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보시면은 레퍼런스 들어가죠. 지난 이 실험에서는 이런 거 했다. 하지만 또 딴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하면서 레퍼런스가 들어가요. 이건 임상 논문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인트로덕션 느낌이잖아요. 이런 것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메소드 들어가고 똑같이 리절트 들어가고 마지막 디스커션에서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이렇게 또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초의학 하시는 분들도 이제 기초 논문 읽으실 때는 되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원하는 정보, 이 실험을 왜 하게 된 것인가, 아니면 무슨 뜻인가, 이런 것들 아는 것, 찾아내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의학과 선생님들도 어쩌다가 기초 논문 보시게 되면은요, 네, 참 이거 해석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런 식으로 리서치 섹션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좀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절트 섹션에서 데이터가 이제 보여지는 방식도 좀 다릅니다. 임상연구는 대부분 테이블로 데이터가 제시되고 테이블이 아니면은 단순한 그래프, 바그래프, 뭐 서바이벌 커브 같은 것들이 주를 이루겠죠. 그래서 예, 테이블 아무리 이제 임팩트 높은 논문을 하더라도 대부분은 테이블로 많이 데이터를 제시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아주 정말 딱 봐도 알기 쉬운 플라시보보다 지금 이 애시드를 받은 그룹이 이제 그러니까 큐뮬레이티브 리스크가 더 낮았구나. 이걸 금방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금방 볼 수 있고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없었구나. 이게 눈으로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주로 이릅니다. 아니면 이런 이제 석그룹 어널리시스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기초연구는요. 테이블 형태 데이터는 잘 쓰이지 않아요. 제가 박사과정 동안에 테이블 형태 데이터를 기초 논문에서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왜냐하면은요. 테이블은 비교보다 실제 수치가 중요할 때 더 유용한 그런 이제 방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결국엔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사람한테 적용하는 거잖아요. 이제 연구의 내용들을. 근데 기초 연구는 많은 경우 생쥐와 세포를 이용한 연구인데 생쥐에서의 예를 들어서 이제 간수치, 생쥐에서의 뭐 BMI도 있나 걔들. 근데 어쨌든 그 생쥐에서 측정한 값들이 실제 수치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게 실제 수치를 이제 봤을 때 임상 연구자들이 이건 사람으로 봤을 때 이 정도네라고 금방 와닿지 않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자면은 기초 연구에서는 내가 마음껏 실험해 봤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해가지고 그런 비교가 더 중요합니다. 실제 수치보다. 그래서 테이블이 잘 안 쓰이게 되는 것이죠. 대신 아주 멀티 패널 피규어가 주로 이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건 한 피규어인데 A부터 G까지 있죠. 그리고 보면은 참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막 O까지 가는 것도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 A부터 O까지 가게 되는 이 모든 이제 내용들이 결국에는 이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DYRK1B가 스테스리와 함께 이제 인터랙트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산화와 이제 그 핵에 침착되는 것들을 유도한다. 그러니까 DYRKB가 원비가 이런 스테스리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각도에서 보여주는 데이터인 것이죠. 그래서 멀티 패널 피규어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임상 연구에서는 멀티 패널 피규어로 해봤자 글쎄 한 B에서 C, D 정도까지만 나오는 것이지. 그리고 다 비슷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기초 논문 넘겨왔을 때 이런 것도 보게 되면은 이제 일단 보자마자 긴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피규어가 이 제목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은 좀 더 해석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디스커션 같은 경우에는요. 임상 논문, 기초 논문의 좀 시작부터 다르죠.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 논문의 시작 문단은 프라이머리 파인딩 계열을 먼저 보여주는 게 좋은데요. 기초 논문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트로덕션의 약간 줄임 버전 그리고 줄이면서 플러스 알파 하는 것을 이제 로 시작할 때가 많아요. 물론 이거는 잘 안 하는 추세가 요즘 많긴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이게 그렇게 효과적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이 연구의 배경은 이제 인트로덕션 다 마르는 것이잖아요. 굳이 다 말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기초 논문도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옮겨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굳이 인트로덕션을 다시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요. 리미테이션, 우리 연구회가 이제 어떤 리미테이션인지를 이제 보통 필수입니다. 임상 논문에서는. 대신 기초 논문에서는 보통 필수가 아니지만 추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냥 세포나 아니면은 동물만 가지고 한 연구도 이제 점점 리미테이션 많이 말하고 있고 이런 리미테이션이 있으니까 다음 연구 이런 걸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경우도 많고요. 특히 중개 연구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논문은 워낙에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 피겨들처럼 너무 이제 우리가 알아내는 게 많잖아요. 데이터도 많고 그래서 그 알아낸 내용들을 한눈에 설명해주는 이런 다이어그램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트로피 스티뮬라에서는 이제 세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이제 DYRK1 미와스테스리를 약물로 이제 저해를 했을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연구의 전체 내용들을 한눈에 설명해주는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공부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게 피규어긴 피규어지만 리설트보다는 디스커션을 먼저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커션에 이걸 제가 넣어봤고요. 이것이 요즘은 그 가끔 가다가 임상 저널들에서도 이제 요구하는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아직 많지 않지만. 그래서 일단은 기초 연구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이런 그림 그리는 것을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공통이에요. 이제 디스커션의 바디 문단들은요, 임상이든 기초 논문이든지 간에 해석하고 비교하고 심층형으로 논의하는 것은 공통입니다. 이제 이런 방식들은 어떤 경우에나 다 유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컨클루전도 동일합니다. 프라이머리 파인딩을 짧게 얘기하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것은요, 항상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비슷하지만 시작하는 것과 뭐 리미테이션 이런 것도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임팩트 팩터와 논문의 난이도와 흥미도의 상관관계라고 해볼까? 좀 이건 이제 약간 여담인데요. 좀 재밌는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기초 연구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저널에 임팩트 팩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논문을 이해하는 난이도가 되게 어려워져요. 하지만 굉장히 흥미로워집니다. 이제 그러니까 되게 주제는 되게 재밌는 것 같은데 그 데이터를 다 이해하기는 되게 쉽지 않아지거든요. 왜냐하면은 네이처 사이언스 같은 그런 하이임팩트 저널들은요, 정말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하지만 해결하고 싶었던 궁금증에 대한 브렉스루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최신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다각도 검증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최신 기술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내가 모르는 각도에서 검증을 하고 있으면은 잘 데이터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난이도도 올라가지만 나도 흥미를 가질 수 있으면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로우 임팩트 논문들은요, 이런 이제 하이임팩트 저널에서 이미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 마이너한 검증, 이제 다른 이제 상황에서 어떤지 그런 식으로 검증해 보는 것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임상연구는 약간 반대인 것 같아요. 임팩트 팩터가 올라갈수록 저널에서 올라갈수록 논문을 이해하는 것은 이제 난이도가 훨씬 떨어져요. 되게 쉬워져요. 이해하는 것이 쉬워지고 대신 흥미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임상연구에서 이제 하이임팩트 저널 할 것 같으면 뭐 NGM, 자마, 란세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데들은 이제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을 위주로 실어줍니다. 이것들은 이 치료제가 이런 환자들한테 효과적인가 라는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단순해요. 그 사람 환자의 서바이벌이 올라가더라 아니면 안 올라가더라, 휴머 사이즈가 어떻게 되더라 안 되더라, 그리고 뭐 부작용이 이게 있더라 없더라, 굉장히 이해하기 쉬워요. 오히려 그래서 논문을 이해하고 읽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임상 연구는 임팩트 팩터가 올라갈수록 훨씬 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로우 임팩트 논문들은 근데 또 되게 재밌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하이 임팩트 저널들은 환자한테 직접 이제 시험하는 것들이 담기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 재밌는 걸 해보기 힘들 수도 있어요. 아주 안전한 걸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로우 임팩트 논문은요, 옵서베이션 스터디가 많은데 그 옵서베이션 스터디는 우리가 환자한테 새로 뭔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환자 데이터를 자유롭게 분석할 수 있다 보니까 새로운 리스크 팩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는 우리가 몰랐었지만 충치와 심장병원의 관계가 있다 이런 것들,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관심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심장내과 의사가 아니면 치과 의사가 관심 갖게 되는 거죠. 내가 환자 보다 보니까 이상하게 나한테 심장병 오는 환자들은 충치가 많더라, 뭐 이런 느낌이 있으면은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바로 그거를 궁금증을 사람들한테 테스트해 볼 수는 없겠죠. 이제 뭐 당신이 앞으로 충치 치료하지 말고 있어 보세요, 심장병 생기는지 봅시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데이터를 분석해 보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요, 이제 지금 아주 새로운 리스크 팩터들을 알아낼 수도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몰랐던 이 약의 적응증 같은 것도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재밌어요. 굉장히 흥미가 오히려 어떻게 보자면은 하이임팩트 저널보다 좀 더 약간 하면서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대신 그래서 옵서베이션 스터디를 하더라도요, 충분한 환자 숫자를 이용해 가지고 다각도 통계 기법으로 분석하면은 임팩트 팩터가 높은 논문을 실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인트로더슨부터 디스커션까지는 이런 식으로 제가 비교를 해봤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초록과 제목에 있어서도 기초와 임상 논문 차이가 상당합니다. 이것들은 이제 논문의 얼굴이라서 이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죠. 제가 초록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임상 논문 관련입니다. 초록 관련해서 만든 템플릿이 있습니다. 좀 더 초록을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틀 같은 건데요. 2442라고 제가 이름 지어본 게, 왜 축구 보면은 뭐 442 포메이션 이런 거 이제 옛날에 들어보신 적 있죠? 축구에서 이제 이게 이제 수비 4 그리고 미드 4 공격수 2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초록은요 2442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백그라운드에 2문장, 메소드 4문장, 리저트 4문장, 그리고 콘클루전 2문장 정도. 이 정도 이제 문장들을 쓴다 생각하고 채워나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백그라운드에는
두 문장 쓰실 때 첫 문장에서는요. 왜 이게 중요한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떤 치료법상 아니면 지식상 갭을 채우고자 했는가를만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뭐 당연히 네 문장 꼭 지킬 필요 없어요. 제가 그냥 이제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하지만 네 문장 정도 될 것 같은 게 스터디 디자인도 말씀하시고 어떤 환자들을 데려오고자 했는지 그리고 어떤 아웃컴을 보고자 했고 어떤 프로시저를 행했고 어떤 통계 기법을 썼는지 이거 하다 보면 대충 세네 문장 되더라고요. 리절트는 뭘까요? 리절트를 쓰실 때는요. 이것도 당연히 네 문장 이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본문 리절트 섹션 한 문단에서 한 문장씩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 파인딩 위주로 언급하시는 게 좋습니다. 컨클루션은 두 문장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가장 주된 파인딩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결과 해석이나 임상도 제안하시는 거. 이거는 이제 옵셔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가지 다 하셔도 괜찮고 하지만 좀 내가 이제 단어 수가 부족하다 아니면 내 연구가 그렇게 강한 연구 아니다 할 것 같으면은요 임상적 제안하시기보다는요 그냥 파인딩 짚어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결과 해석이나 임상적 제안 같은 것들이 우리가 초록을 읽고 나서 이것이 설득될 만큼의 사실 시간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내 초록을 읽은 사람은 정말 아주 간결하게 이제 보여지는 그런 리저트만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서는 아 그래 이제 내가 이 논문을 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적응해야지 라고까지 설득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상태가. 그래서 네, 이것들은 옵셔널이고 하지만 이제 적절하다 싶으시면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클루션에서는요 이제 가끔 이제 스터디 리미테이션을 언급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언급하지 마세요. 이게 디스커션을 생각하셔가지고 넣으시는 경우 가끔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스터디 리미테이션 언급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더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우리 연구의 결과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최대한 지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 연구의 결론이 그거예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그거예요. 내 연구의 결론은 우리 연구는 부족하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그건 아니잖아요. 내 연구의 결론은 이제 A와 B가 연관성이 있다. 뭐 이런 것이겠죠. 근데 네, 이것으로 이제 끝내시는 것은 제가 최대한 지향하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록 작성할 때 이제 자주 겪는 애로사항은 뭐냐면요. 단어수 맞추는 걸 거예요. 아마 이제 내가 쓰고 싶은 내용 맞는데 보통 임상전널은 보통 250단어를 맞추라 그러고 기초는 200단어 정도 맞추라 그러죠. 레인지가 좀 있긴 있지만 아무튼 이것에 맞추라 그러는데 단어수 맞추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영문 수준에서 줄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in this study we aim to compare A and B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10단어잖아요. 이거를 영문을 고치면은 이제 뜻을 유지하면서 고칠 수 있겠죠. Here we compare A and B. 그래서 이제 뭐 we aim to 이런 걸 빼고 in this study도 그냥 here로 줄이게 되면은요 10에서 6으로 줄어들어요. 잘 하긴 잘한 거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제 충분히 단어 수를 맞추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내용 수준에서 빼는 것도 효율적이에요. 이거를 생각보다 논문을 적으시는 분들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자기 눈에 보기에는 다 중요해 보이니까요. 근데 이제 남의 눈이 볼 때는 그게 이제 결과들이나 아니면은 메소드의 경중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뭘 강조해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뭘 빼는 게 좋을지 그런 것들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네, 그걸 위해서 제가 가져와 본 게요. 네, 이거 지금 레고들인데 이게 다 만화 캐릭터를 형상한 건데 제가 예전에 대면 강의할 때는 이거 하나하나가 뭘 뜻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뭘 보여주는 것인지 알아맞춘 분들한테 이제 상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만화 캐릭터 중에서 네, 그 닌자 거북이 뭐 글쎄요 요즘 그 20대 분들은 이거 모르실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네, 닌자 거북이라는 시리즈가 있었고요. 이 오른쪽 거는 이제 심슨 가족 이것도 이제 보신 적 있겠죠? 이거는 네, 저희 어렸을 때 그 뭐냐 디즈니 만화동산 네, 일요일 아침마다 하던 거였는데 거기서 나온 거죠. 이거는 그 도널드 덕이랑 그 조카들이고 마지막 이거는 이제 스머프 이제 보실 수 있겠죠. 이거 보면 전 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게 무엇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게 하면서도 각각의 특성들을 다 살려놨잖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 엄마의 머리 긴 거를 잘 살려놨고 아주 과감하게 그러면서도 불필요한 데이트인가 뭐 그건 다 뺐죠. 예를 들어서 이 아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작게만 표현했어요. 굳이 머리에 있는 이제 이 리본이라든지 아니면 물고 있는 젖꼭지 같은 거 표현 안 했고요. 그리고 네, 여기에서도 이제 뭐 얘가 쓰고 있는 안경이라든지 그런 거 표현 안 했어요. 이 세 명은 그냥 똑같이 표현했죠. 과감하게. 세 명은 그냥 이제 세 명의 디테일은 다 잘라버리고 스머프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중요한 거는 할아버지와 이제 이 여자애다라고만 생각해가지고 딱 그렇게 했는데 그게 되게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내용들의 디파이닝 피처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요소가 무엇인지 이거를 골라서 넣는 게 중요하거든요. 초록이라는 거는 영화 예고편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에서 조금 루즈하거나 이제 아니면은 뭐 중요는 하지만 사람들이 금방 관심 안 가는 것들은 절대 예고편 안 들어가죠. 예고편에는 빵빵 터진 것만 들어가잖아요. 초록도 그래요. 초록도 마이너한 것들이 아니면은 살짝 좀 애매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굳이 강조하고 싶지 않겠죠.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정말 사람들이 이것만큼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 그런 이제 요소만 넣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번 보죠. 뭐가 가장 중요할까?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백그라운드에서 질환의 역사도 얘기할 수 있고 현재 임상적 중요성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현재 이제 뭐 치료법 질서상 갭이 있다고 했을 때 질환의 역사는 이게 내 생각엔 중요할 수 있어도 좀 덜 중요하죠. 이거보다는 현재 임상적 중요성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쭉 쓰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은 지워야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현재 임상적 중요성만 쓰셔도 돼요. 정말 그 부족하면 백그라운드에서 우린 지금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이런 중증 코로나 환자를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모른다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코로나가 2020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되고 이런 거 말씀하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초록에서는 네, 이제 그런 것들 다 빼시는 게 좋습니다. 메소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 병원 이름이나 위치 같은 거, 서울 아산 메디컬 센터, 서울 사우스 코리아 이런 것들 좀 덜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그게 이제 사람들이 초록에서 보고서 관심 가질 만한 요소는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we include consecutive patients with COVID-19 treated at Asan Medical Center 해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이제 과감하게 빼세요. 만약에 단어 수가 이제 너무 촉박하다 싶으시면요. 그리고 환자들을 어떤 기준으로 데려오고 어떤 기준으로 제외시켰는지 중에서도 뭐 다 쓰면 좋겠지만요. 어떤 기준 제외시켰는지보다도 보통 경우에는 인클루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만 써야 되면은 이거 쓰시고 익스클루전이 되게 중요한 연구 같은 경우는 뭐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통계 기법이나 이제 통계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TTS 썼다, SPS 썼다, R 썼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논문 초록을 봤을 때 관심 가질 만한 그런 디테일이 아니죠. 그냥 그러니까 말 그대로 0.5초만 지나가 버리게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빼세요. 그런 것들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리절트에서도요, 철저하게 메인 리절트 위주로 쓰세요. 내가 메인 리절트 다 쓰고 나니까 세컨더리 리절트 쓸 데가 없어. 괜찮아요. 세컨더리 리절트들은 내 연구의 메인 포인트 아니니까 이제 없어도 괜찮습니다. 단원수가 부족하면은요. 그리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해서 레이쇼와 그것의 95% 컨피던스 인터벌 아니면 p-밸류 같은 것들이 있었을 때 생각보다 그런 게 되게 단원수 많이 잡아먹거든요. 이것들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 이거는요. 이제 그때그때 달라요. 임팩트가 뭐가 더 임팩트를 가져올까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서 레이쇼가 1.14가 나왔고 p-밸류가 0.01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95% 컨피던스 인터벌이 1에 굉장히 근접해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면은 이거를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이것의 해서 레이쇼가 이제 유의미했다라고 해가지고 p-밸류가 0.01이었다. 차라리 이게 좀 더 임팩트 있겠죠. 근데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해서 레이쇼가 21.54가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p-밸류가 0.001이에요. 그러면은 p-밸류도 굉장히 유의해서 중요한 것 같지만요. 사람들이 이런 경우는 통계적 유의미함보다 이렇게 임상적 유의미함, 그러니까 해서 레이쇼 자체가 커버리는 거, 그것에도 관심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p-밸류를 안 쓰고 해서 레이쇼만 쓰고, 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해서 레이쇼를 과감하게 빼버리시고 p-밸류만 남긴 것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떤 경우에는요, 단어 수가 그렇게 이제 빡빡하지 않지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정보가 최대한 많이 우겨놓는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캐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100을 넣었을 때 그 사람 읽는 사람들이 100을 다 받아가지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100을 넣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70만 받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80만 내가 이제 넣잖아요. 그럼 80을 다 이해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게 짧은 것이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테이크홈 메시지를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항상 길게 모든 거를 다 쳐놓은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50단어 제한인 초록에서 쓰고 나니까 220단어예요. 230단어예요. 아, 그럼 아쉽네. 뭐 좀 더 넣을까 해서 좀 덜 중요한 이제 뭐 통계 기법이라든지 좀 덜 중요한 세컨드 리절트
그거를 넣으시면은요, 오히려 내가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하는 메인 리절트가 더 눈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넣고 싶은 것들 다 넣어줬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단어 수가 이제 좀 남아요. 그럼 남겨두세요.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초록을 읽고 나서 아 이거 나 관심 있는 것 같아. 본문 들여다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고 싶어 하는 것은 결국에는 논문 본문이잖아요. 거기까지 데리고 가는 것을 쉬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록에 너무 디테일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빡빡하게 들어차 있으면은요. 거기에서 지레 포기하고 아니면 지레 피곤해져가지고 더 안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현재 임상자 중요성 그리고 메인 리절트 위주로 쓰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섹션별 중요도를 굳이 나누자면은요. 제 생각엔 제일 중요한 거는 컨클루전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지만 너무 힘들어가면 안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오버한다 인상 주면 안 되니까요. 리절트는요 필수만 넣으세요. 프라이머리 리절트 위주로. 그러니까 예고편처럼 중요한 점만 넣으시고요. 메소드는 그럼 3번일까요? 아니요. 메소드 꽤 중요해요. 메소드도 2번입니다. 에디터와 리뷰를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메소드에서도 중요한 것들은 다 넣으시고 이제 많이 빼지 마세요. 백그라운드가 그나마 제일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갭만 드러나도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어 수 줄 때 역순으로 줄이세요. 3부터 줄여나가셔가지고 나중에 1번은 최대한 우리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컨클루전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초록을 이제 우리가 읽을 때 제목과 컨클루전만 우리가 잘 써도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이건 이제 굳이 보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자면은 고수들이 초록 읽는 방식이에요. 아니면 바쁜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평상시에 사람들 대하는 방식이 이래요. 제목과 결론만 중요합니다. 이게 두 여자가 이제 얘기하고 있다 했을 때요. 이제 왼쪽 여자가 물어보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관심 끌어보려고 이쁜 모자 쓰고 나가봤거든. 그것이 이제 네, Effect of Pretty Hat on Date Success Rate라고 제목이 되겠죠. 이게 그게 이제 이 초록의 제목이 될 텐데요. 이 초록의 제목을 본 사람, 이 오른쪽 여자는 뭘 궁금해할까요? 그 남자 어떤 사람인데 모자를 어디서 구했는데 한마디로 페이션트 메소드 이게 먼저 궁금해지기보다는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네가 관심 끌어보려고 모자 쓰고 나가봤대잖아. 그래서 효과가 있었어? 없었어?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 중간에 이제 페이션트 메소드 중요할 수 있겠지만요. 보통 사람들 이걸 물어보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가 제일 중요하겠죠. 선생님들도 논문 많이 읽으시다 보면은요. 제목 읽자마자 나중에는 컨클루전 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So what? 그런데 컨클루전에 말이 되게 애매하게 나와 있어. 파인딩도 안 나와 있고 너무 약간 붕 떠 있는 해석만 나와 있으면은요. 아 이거 뭔 소리야 하면서 약간 짜증내면서 리절트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네, 컨클루전에도 우리가 공들여 가지고 프라이머리 파인딩과 이제 적절한 해석을 적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초록에서는요. 스트럭처드 방식과 언스트럭처드 방식이 있어요. 스트럭처드는 이제 임상전을에서 많이 보는 것이죠. 우리가 소제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아니면 이제 뭐 objective 그리고 메소드, 리절트, 컨클루전 해가지고 딱딱 소제목이 나눠져 있죠. 문단을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통 우리가 임상전을에서 보게 되는 방식인데요. 우리가 기초 논문에서는 많은 이런 걸 많이 봐요. 이게 초록이에요. 그냥 언스트럭처드 이렇게 따로 서패딩이나 아니면 문단 나누는 거 없이 그냥 통짜로 된 그런 한 문단이거든요. 이건 이제 기초 전문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고요. 이거는 그래도 뭐 이제 나눠져 있긴 해요. 여기가 백그라운드겠죠.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은 똑같은데 그 다음에 좀 달라요. 스트럭처드 방식에서는요. 메소드 서패딩에서 메소드 1, 2, 3이 나오고 그 다음 리절트에서는 리절트 1, 2, 3이 나오겠죠. 근데 이러한 언스트럭처드 방식에서는요. 기초 논문의 초록에서는 뭐가 다르냐면은 메소드가 이제 얘기 나오면서 이제 리절트 결국은 리절트 위주로 나아가는 것이 언스트럭처드 방식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스트럭처드에서 너무 이제 메소드만 쭉 얘기한 다음에 리절트만 쭉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컨클루전 나오는 거 이런 일은 흔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요. 이런 언스트럭처드 방식은 아무래도 통짜 문단이다 보니까 길게 읽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 제한 수가 더 적어요. 이게 200단어가 보통 많습니다. 네이처 계열들은 그러니까 150단어고요. 되게 짧거든요. 그렇게 짧은 와중에 메소드를 너무 이제 나열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은 백그라운드, 리저트 1, 2, 3, 컨클루전 그것이 언스트럭처드 초록의 이제 구성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리절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메소드는 꼭 말해줘야 되겠어. 해가지고 짧게 이제 말할 수는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요. recombinant GDF15이라는 것을 썼다. 그걸 쓰고 나니까 이런 리저트가 나오더라. 해서 이게 아주 짧게 메소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를 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기초 논문의 초록에서는 리저트 위주로 작성하시되 메소드는 정말 필요한 정도만 쓰시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리저트 섹션이랑 비슷해요. 임상저널의 스트럭처드 방식은요, 굉장히 보고하는 느낌이거든요. 대신 기초 저널의 초록은 약간 스토리텔링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냥 쭉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라서 네, 읽어지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처음에는 임상저널을 한번 넣으셨다가 이제 그 다음에 다음 저널로 가니까 갑자기 언스트럭처드로 내라라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상저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서패딩만 지우고 두면 되지 않나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패딩만 지우시는 게 아니라 메소드를 많이 날리셔야 돼요. 그러면은. 네, 그럼 오늘 제목만 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제 연구 논문 제목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인테로게이티브, 디스크립티브, 데클레레이티브라고 해서 세 가지인데요. 이게 연구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지에 대해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질문형, 그리고 설명형, 그리고 이제 선언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연구 주제가 코로나 백신과 이제 급성 심장사라고 했을 때 질문형은요, 연구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냐면 백그라운드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 코로나 백신이 급성 심장사 관련이 있는가라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백그라운드 아니면 인트로덕션에 해당하는 내용이 제목이 되는 것이죠. 디스크립티브 이거는 이제 메소드를 이제 위주로 보여주는 거예요. Association of COVID-19 vaccination with sudden cardiac death 한 다음에 띵띵 retrospective core study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뭘 보고자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런 식의 메소드 위주로 기술하는 것이 이제 디스크립티브 방식이고요. 마지막 선언형은요. 이제 실제로 우리의 파인딩은 무엇인지 파인딩을 아예 제목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언하는 거니까요. 데클레이션이라고. 코로나 백신은 서든 칼디악 데스와 연관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제목. 이것이 이제 선언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제목이 언제 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질문형은 이제 뭐 쉽게 말해서 물음표로 끝난 제목들이겠죠. 이것들은요. 쉽게 익히고 관심을 끌 수 있어요. 공감도 가능할 수 있겠죠. 나도 궁금했던 건데 이 연구는 그걸 봤나 보네. 이게 또 쉽게 보여지는 이유가 펀메드에서 쭉 내리다 보면은요. 이제 물음표라는 그 물음표 하나가 일단 눈에 띄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눈에 잘 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갈수록 지향하는 추세이고요. 특히나 내과 계열 하이임팩트 저널에서는 전무합니다. 그리고 기초 논문 같은 경우에도 임팩트에 관련 없이 이제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질문형은요. 왜냐면은요. 질문형 제목은 우리가 그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 한 연구에서 중요한 메소드로서 무엇이었는지 언급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연구 사이테이션에 영향을 미칠까도 분석해 본 논문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 이 사람들이 이제 플러스 저널들에 실린 2,000개 넘는 논문을 분석해 봤대요. 그 논문들의 제목을 이제 분석해 본 것인데 질문 형태 제목을 있는 논문들은요 많이 읽히고 사이테이션 적게 되더라. 그렇게 이제 되었으니까 네, 아무래도 네, 질문 형태 제목은 이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코멘터리나 레터 투 에디터 리뷰 같은 것들은 적용 가능하고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과에서도요 외과 계열 저널들은 간혹 보이거든요. 특히 성형외과 저널들은 자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저널 최근 호 논문들 한번 읽어보시고 이 저널에서는 지문형을 많이 쓴다. 그러면은 그것에 맞추시는 것도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자마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그 어서 인스트럭션 들어가면은 그 질문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선언형으로 제목 쓰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임상연구와 기초연구 같은 경우도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큘레이션 이 저널이 임상 논문도 실고 기초 논문도 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 저널에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임상 연구는요 보통 디스크립티브예요. 그러니까 메소드 위주로 얘기해 주는 것이죠. 동사 없이 하는 것이고요. Influenza vaccination after myocardial infarction, a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multicenter trial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동사가 없죠. 이 문장에는 이 제목에는 그리고 coronary microcirculatory dysfunction and acute cellular rejection after heart transplantation 우리가 뭘 봤는지만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뭘 봤는지 어떤 식으로 봤는지 이렇게 디스크립티브하게 쓰는 것이 많은 임상 논문에 쓰이고 있는 제목 방식입니다.
그럼 기초 연구 어떨까요? 같은 저널에 실린 논문들에도 불구하고요. 기초 논문들은요. 선언형이에요. 이제 문장 형식이거든요. 주어와 동사가 있어요. 단정적이에요. 여기도 제가 그 동사를 지금 표시해 볼게요. Nitrogen 2 maintains the contractile phenotype of 뭐뭐뭐 and prevents. 그러니까 지금 아주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나이트로젠 2가 이제 예를 들어서 contractile phenotype에 갖는 영향 그게 아니라 이 나이트로젠 2는 이거를 메인테인 한다. 그리고 이거는 아예 막는다라는 식으로 단정적으로 선언하고 있죠. 여기도 보면은 myeloid derived growth factor protects라고 이제 아주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형 방식은 요즘은 외과 계열 저널이나 성형외과 같은 데 말고는 이제 잘 안 쓰이고 있는 방식이고요. 많은 임상 연구는 보통 디스크립티브고 많은 기초 연구는 디크레이티브 선언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임상 연구는 선언형이 잘 안 쓰일까요? 임상 연구는 이제 이게 이제 쓰이고 안 쓰일 수 있는 이유는요. 이제 일단 그 연구에서 확실히 인과관계 증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논문이 가져온 소셜 임팩트 어떻게 되는 것인가인데요. 임상 연구는요, 아무리 내 결과에 피밸류 작다 하더라도 항상 컴파운딩 팩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상적인 RCT가 아니면은요, 대부분 임상 연구들은요, 인과관계가 아니라 연관성을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나이트로젠 2 maintains and prevents 뭐뭐뭐라고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네오 인티머 포메이션에 대한 나이트로젠 2의 효과 이런 식으로 제목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효과만 본 것이다. 우리는 이제 단정적 선언한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RCT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이상적으로 했지만 단정적 제목을 짓게 되잖아요. Drug A improves the survival of patients with lung cancer. 이렇게만 해버리면은요, 이것의 사회적 여파가 클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종류의 서바이벌인지, 이게 오버롤 서바이벌인지 리커런스 프리 서바이벌인지 이거를 이제 다 이제 우리가 모를 수도 있고, 어떤 종류 환자들인지 그런 것들을 여기에 다 표현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거를 읽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환자들이 자기 관련된 내용들을 키워드를 찾아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너무 단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에요. 드럭 A가 서바이벌을 늘린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뭐 드럭 A on the survival of patients with lung cancer라고 해가지고 그냥 폐암 환자들의 서바이벌에 대한 드럭 A의 효과라는 식으로만 이제 논문 제목을 짓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의 컨텍스트를 제시하기 힘들고 이제 사회 여파가 클 수 있으니까 단정적인 제목, 한마디로 동사가 들어간 제목은 최대한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목을 우리가 쓸 때 뭐부터 시작할까를 생각했을 때 연구의 어떤 부분이 가장 눈길을 끌까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속 변형부터 얘기하게 되면은요, 이제 뭘 보고자 했나를 이제 강조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드럭 인터벤션부터 얘기할 수도 있죠. 뭘 써봤나를 강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코로나 환자들의 클리니컬 아웃컴 보고자 했다, 아니면 모탈리티 트렌드, 에피커시 앤 세이프티, 어소시에이션 오브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뭘 보고자 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은요, 이걸 이제 맨 앞으로 끌어오시고요. 그게 아니라 드럭이나 인터벤션 중요해요. 그러면은 그걸 가장 앞에 끌어오셔야 돼요. 베바시즈맵 on the for the treatment of 아니면은 effect of minocycline 이런 식으로 그 연구의 중심이 되는 걸 가장 앞으로 끌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하이임팩트 연구 적합합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베바시즈맵 for the treatment of 뭐뭐라고 하게 되면은요, 이것이 미치는 영향을 많이 봐야 돼요. 다각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웃컴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N수도 이제 커야 될 것이고 프로스펙티브 디자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작 변이부터 들어가는 것들은 보통 이제 하이임팩트 연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 디자인부터 말할 수도 있어요. 뭐 이제 컴패리티브 애널리시스를 했다. 드럭 A와 드럭 B에 대해서. 그리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현상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거든요. Spontaneous abortion following COVID-19 vaccination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케이스 리포트에 적합하겠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가 있냐면요. 약어나 속어 쓰지 않으시는 건데요. 약어, 그래서 뭐 HCQ 이런 것들은 이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라고 이제 고치신 것이 더 맞긴 맞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저널 독자들도 모두 알만한 단어라든지 아니면 너무 길다든지 아니면은 아주 보편적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약자를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풀어 쓰시고요. COVID-19, SARS-CoV-2 이런 것들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mRNA 이런 것들도 이제 이 논문을 집어든 사람들은 다 알만한 단어니까 쓰셔도 되고요. DMRDS 이것도 이제 류마톨로지 쪽에서 쓰이는 것인데 이거는요 풀어 쓰게 되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약으로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안 쓰시는 게 좋고요. 속어 쓰시면 안 돼요. 뭐 베스트, 그레이트, 니트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비과학적인 말씀들 안 쓰시는 게 좋고요. 상품명은 이제 우리가 안 쓰게 됩니다. 상품명 대신 일반명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러 제목 시작하는 것도 요즘 좀 이제 필요 없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The association between A and B라고 말씀하실 필요 없이 그냥 association between A and B 이런 식으로 더를 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긴 제목도 이제 당연히 지정하셔야 되는 이유가요. 제목이 길면 길수록 사람들이 오히려 안 읽게 돼요. 짧은 제목이 더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널들이 먼저 이제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15단어 아니면 뭐 이제 공백 포함 제외 130자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아까 초록에서 했던 것처럼 제목에서 덜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한번 보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Analysis of the effect of COVID-19 vaccination in patients with asthma. 이제 천식 환자에서 코로나 백신의 이제 효과를 우리가 분석하였다. Randomized multicenter placebo control trial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16단어예요. 좀 길다 싶어가지고 좀 줄여볼 수 있겠죠.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analysis of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study of 이런 말들은 보통 불필요합니다. 뭐 우리가 이걸 봤다라고 하면은 이제 분석하고 이제 연구한 거잖아요. 뭐 케이스 리포트는 이제 우리 연구가 이 주제에 대한 것이 케이스 리포트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많은 환자 수를 대상한 것이 아니라 케이스 리포트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케이스 오브 뭐뭐뭐 아니면은 뭐뭐뭐뭐 땡땡 케이스 리포트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뭐 스터디 오브라는 이런 말들은 보통 불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in patients with asthma라고 되어 있는데 네, patient with도 불필요한 경우 꽤 많습니다. 뭐 항상 없애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걸 없애도 이제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스터디 디자인, 랜더마이즈 멀티센터 플라시보 컨트롤 트라이얼 이런 것도 네, 가능하면 유지하시고요. 특히 저널에서 명시하러 하는 경우가 요즘 많아요. 그럼 필수겠죠. 그런데 너무 이게 다른 내용들을 쓰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도저히 쓸 수 없어요. 그러면은 안 적으셔도 되겠지만요. 가능하면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빼잖아요. 그러면은 Effect of COVID-19 vaccination in asthma예요. 6단어 되게 짧아졌죠. 근데 문제는 이러면은요. 너무 이 제목이 담고 있는 게 많아지게 됩니다. 너무 브로드해져요. 그래서 특정 아웃컴, 우리가 어떤 아웃컴 보고자 했는지 아니면은 어떤 환자 그룹을 우리가 연구한 것이 명시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Effect of COVID-19 vaccination in the relapse of asthma in elderly patients 라는 식으로 좀 이제 내 연구를 잘 드러낼 수 있게 적당히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가 이제 효과적인 제목과 초록은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아주 넓은 룰인 것 뿐이고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연구마다 이제 효과적인 선택도 다르고 이제 접근 방식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저널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저희 원내 에디터 통한 1대1 상담 서비스 받으시면은 네, 제목과 초록 관련해 가지고 저도 많이 코칭 해드릴 수 있으니까 네, 꼭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요즘 가면 갈수록 네, 이메일로 저한테 따로 이제 논문 작성 관련해서 뭐 여쭤보신 분이 계시는데 네, 계속 그런 식으로 여쭤봐 주세요. 제가 간혹 가다가 답장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하루 이상 답장이 안 온다. 그러면은 좀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메일이 좀 많이 오고 있어가지고 좀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네, 혹시 답장 못 받으시면 다시 연락을 주시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하루 내에 답장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화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찾아오셔가지고 상담하시는 것도 항상 환영이니까 예, 그리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채팅창에 혹시 뭐 질문 들어온 거 있으면은 잠깐 보겠습니다. 아니면은 그리고 출석 이거 따로 적으실 필요 없고요. 그 이메일로 보내드렸지만 예, 제가 좀 이제 부득이하게 좀 수업 내용을 바꾸게 된 게 네,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논문 네, 투고하기 여기에서 제가 또 뭘 다룰 거냐면은요 저널 선택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길 내라 보다는 이런 데는 피해라라는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요즘 이제 좀 부실한 저널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악의를 가진 저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SCI 저널들 중에서도요. 그래서 그런 데들은 꼭 피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도 말씀드리고 또 다른
코로나 시대 이후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던 방식의 저널이 아니라 좀 다른 것도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1시간 빼면서 좀 이렇게 좀 오늘 빡빡하게 나눠봤습니다. 예, 지금 아직 뭐 잠시만요. 심지우 선생님이 지금 오신 게 있는데, 네, 저널에서 전체 로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테이블이나 아니면은 피규어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실제 뭐 환자별로의 이제 그런 이제 그 기본 그 근간이 된 데이터를 이제 요청한 적이 있는데, 이제 구체적인 이유를 적지 않아서 요청해서 무례하다 느껴진 적이 있습니다. 종종 있는 것인지 저널에서 요구하는 게 주는 게 맞는지 궁금하십니다. 이제 저널에서 이제 연구의 로데이터를 이제 요구할 때가 이제 네,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보통은 이제 이거를 우리한테 달라라고 하기보다는요, 퍼블릭 리포지토리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종의 뭐랄까요? 하여튼 데이터 스토리지 같은 게 있거든요. 이제 클리니컬 데이터를 우리가 업로드 해놓을 수 있는 그런 스토리지들이 있는데, 그런 데다가 업로드 해라라고 이제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연구의 투명성을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널지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선생님들이 작성하신 데이터가 의심스럽다든지 그래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요즘은 스탠다드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그 저널 같은 경우에 그 어서 인스트럭션 보시면은 구석에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로 데이터를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 아니면은 로 데이터를 올려야 된다라고 이미 명시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자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할 때, 아니면은 이제 기초 연구도 똑같아요. 기초 연구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내가 한 실험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다 이제 이미지든, 그러니까 웨스턴 블라시면 웨스턴 블라, 뭐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 이것에 대한 것을요, 그것의 로 데이터를 다 올리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올릴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를 올릴 준비 해놓으시고, 요청한다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네, 전화해서 요구하시면은 네, 일단 주셔야죠. 전월이 갑이니까요. 그게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제 로데이터 요구하는 것은 연구 투명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재작년,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초기에 NEJM과 란셋에 실린 논문들이 철회당한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거기에서 연구 내용 자체보다도 어떤 환자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한 것인지를 저널에서 요구했을 때 저자들이 계속 빼다가 결국에는 본인들이 철회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환자 데이터를 제공했던 그 소스가 있는데, 그 소스가 좀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이제 의사들이 읽어봤을 때 아무래도 데이터가 이상한 거예요. 데이터가 이상하다 보니까 저널 통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때 결국에는 이게 제대로 된 데이터가 아닌 것을 가지고서 바이어스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들통나가지고 결국에는 철회된 얘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연구의 투명성을 위해서 로 데이터는 네, 제출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스트럭션에 가서 보시면 아마 그런 얘기가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네, 지금 심지어 선생님 말씀하신 거 말고도 이제 뭐 오늘은 이제 따로 질문 없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한테 이메일로 뭐 질문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전체에서 좀 말씀드릴 만한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그거를 모아놨다가 제 마지막 수업 시간 때쯤에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